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행정통제 유형으로 공적이고 내부 통제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져진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행정통제와 연관해서는 자, 행정국가가 되면서 강조된 통제는 외부 통제다, 내부 통제다. 응? 행정국가가 되면서 강조되는 통제는 내부 통제를 강조한다. 내부 통제를. 왜냐? 행정이 전문화되고 재량권이 확대되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통제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와 같이 행정국가 이후에 바로 내부 통제를 보다 강조한다. 그러니까 정당은 외부, 내부, 외부, 공식, 비공식, 외부 비공식 통제다. 정당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가서 투표해보면 알지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정당들 무수히 많을 겁니다.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이에요. 공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공식 내부 통제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져진 것은 이렇게 나는데 1번 시민단체 행정참여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민단체 행정참여를 통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는 외부 비공식 통제. 외부 비공식 통제. 이 유형은 2번 명령체계에 의한 통제를 할지 정보무 평가에 의한 통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공식 내부 통제. 공식 내부 통제. 이 경우는 3번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와 여론에 의한 통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는요. 내부 비공식 통제예요. 행정윤리, 그 다음에 대표관료제, 공무원단체 이런 부분들은 내부 비공식 통제다. 오케이? 여론에 의한 통제는 외부 비공식 통제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모두 외부 공식 통제입니다. 여러분들 옴부즈만은 어디 소속이라고 그랬어요? 입법부 소속입니다.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이니까. 감사원은요.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공식 통제입니다.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은 여러분들 헌법에 설치된 기관이야.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각각.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공식 통제에 속하는 것들이야.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옴부즈만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 옴부즈만에 속하는 것이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X.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응? 자, 4번의 정답 몇 번? 2번이에요. 자, 5번으로 넘어옵니다. 조직 내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기에 보니까 공적인 의사전달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적 의사전달하고 비공적 의사전달 이렇게 각각 구분합니다. 자, 공적 의사전달은요. 상위 하달, 지시 명령 이런 거. 보고는 하위 상달. 그 다음 횡적 의사전달. 이런 게 공적 의사전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공적 의사전달 이렇게 비교하는데 공적 의사전달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겠지. 그러니까 니은 푸코는 민주사회의 핵심 요소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제시했다는데 이것은 비판 이론가인 하버마스가 제시한 겁니다. 푸코가 아니고 하버마스. 민주사회의 핵심 요소로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제시한다. 디귿 비공적인 의사전달은 수익적인 계층제에서 상관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가 있다. 비공적 의사전달과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뭐 어떤 소문이나 풍문 이런 것과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직원들끼리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오고 가는 얘기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비공적 의사전달입니다. 1. 문서 명령과 예규 제정 등은 하위 상달에 의한 의사전달이 아니라 오히려 상위 하달이 되겠죠. 이것은 하위 상달은 대표적인 게 보고예요. 미음 할고주의와 전문화로 인한 수평적 의사전달의 저해는 조직구조에서 기인하는 의사전달의 장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할고주의하고 전문화로 인한 의사전달의 장애. 이것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각 부서 간의 의사소통은 원활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할거지가 나타나니까. 전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평적 의사전달의 저희는 조직구조에서 기인하는 의사전달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거리가 있는 옳지 않은 내용 이렇게 표현한다면 니은하고 리을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공적 의사전달하고 비공적 의사전달. 자, 6번. 우리나라 현행 주민투표 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투표에 관한 것으로 자, 먼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장 주민투표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주민투표 청구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연기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그 의사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주민투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거, 발의는 주민투표에 붙이는 건데 그건 단체장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발의는 단체장만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보세요. 주민투표의 발의는 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발의하는 것은. 외국인은 고가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권이 없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권 인정됩니다. 지금은요, 뭐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할지 또는 주민감사 청구 일정 요건이 되면요 다 가능해요. 외국인들도.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가 없어요. 아셨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주민투표 결과대로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죠. 사드를 배치하는데 여기 이제 최적의 위치라는 거야. 성주가 사드 배치해 있어. 네, 최적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했던 것처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래도 여기가 최적 입지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뭐랄까 필요한 당근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이것을 여기다 설치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사는 과반 찬성이 이루지 못했지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곳이 최적의 위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여기다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꼭 주민투표 그 결정사항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야. 여기서. 그 다음에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 과반 투표로 확정이 된다. 3분의 1이야죠.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결정사항은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사항은 2년 이내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2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민투표가 무효 판결이 확정됐어요. 무효 판결이. 주민투표가 무효가 돼버린 거야. 그 무효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는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OX.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그럴듯하죠? 30일 틀렸습니다. 20일이에요. 재투표의 실시는 2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기억해두세요. 무효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주민투표의 무효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재투표는 2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됩니다. 30일 아니에요.
이런 수치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 꼭. 자, 6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1번입니다. 6번에서. 자, 7번 보면 정책 결정 모형의 구분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것. 자, 1번 점증 모형은 타협과 조정의 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타협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여러 이익 집단들의 그 타협 조정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더 극단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이들이 참여해서 의료 보건 정책을 결정하는데 자기 집단의 이익을 더 극단적으로 주장할 거 아니겠어요. 집단 이익주의가 야기된다는 거야. 두 번째,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한 실증제의 연역적인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합리 모형은 3번에 나왔는데 합리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죠. 그 다음에 만족 모형하고 점증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리 모형은 연역적인 접근이고 만족 모형하고 점증 모형은 균합적이에요. 각각. 비교를 합니다. 합리 모형은 여기서 연역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만족 모형하고 점증 모형은 균합적이다. 자, 3번 합리 모형은 완전한 지식 정보를 이용해서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완전한 합리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완전한 합리성. 그리고 합리 모형은 총체적인 분석입니다. 총체적인 분석이죠. 점증 모형은 뭐라고 표현해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점증 모형에서는. 4번 사이버네틱스 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하고 비교되는 모형은 뭐다? 합리 모형입니다. 사이버네틱스하고 비교되는 모형은 합리 모형이에요. 반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나 판단 이런 게 전혀 개입되지 않잖아요. 입력된 프로그램 조건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야. 합리적인 사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합리 모형하고 비교되는 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인데 4번에 보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결과의 예측 후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인과적 학습이 아니라 도구적 학습에 의존한다. 인과적 학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는 인과적 학습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은 합리 모형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도구적 학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행착오적 학습이에요. 시행착오적 학습입니다. 도구적 학습.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조건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걸 좀 수정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보일러에 프로그램을 입력시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내 온도가 25도가 되면 보일러가 차단이 돼요. 그러면 온도가 실내 온도가 쭉 내려오겠지? 20도가 되면 작동이 되게끔 이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놨어요. 그래 이걸 시행을 해보니까 25도가 되면 더운 거야. 저녁에 할 때. 그럼 이걸 조정을 해야겠지?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23도 그 다음에 뭐 여기는 한 18도 이 정도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덥지 않고 딱 알맞더란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알맞은 그런 조건을 찾는 겁니다. 도구적 학습, 시행착오적 학습.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되는 합리 모형은 인과적 학습. 구분해 두세요. 갈까요? 자, 8번. 계급제하고 직위비례제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 자, 인적 자원의 충원해 보면 계급제는 폐쇄이고 직위분리제는 개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직업공무원제와 연관되는 건 뭘까요? 계급제예요. 왜냐하면 폐쇄형이니까 직업공무원제는. 2번 행정의 전문화는 계급제는 일반행정가고 직위분리제는 전문행정가입니다. 각각 일반행정가, 전문행정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3번 보수의 형평성. 계급제는 생활급이죠? 직위분리제는 직무급이에요. 각각. 응? 그래서 생활급은 경력을 중시하는 거고 직무급은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보수의 형평성이 높은 것은 직무급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4번 공무원의 시각에 있어 계급제는 종합적인, 직위분리제는 부분적인. 왜냐하면 계급제는 직무 구분이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조직 내에 전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업무를 동시에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 반면에 직위분리제는 각 직렬별로 전부 다 나눠져 있잖아요. 다른 직렬로 옮겨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시각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더라. 응? 계급제는 수평적 형평성이, 수평적 이동성이라고 할까요? 수평적 이동성이, 직위분리제는 수직적 이동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계급제는 수평적 이동성이, 그 다음에 직위분리제는 수직적 이동성이 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거죠. 직위분리제를 보세요. 직위분리제 같은 경우는 직급이 21개라고 그랬어, 미국에서. 그리고 거의 1년에 한 단계로 직급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른 직렬로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야. 오히려 수직적 이동이 더 용이해요. 오케이? 근데 계급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4대 계급으로 돼 있고 직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융통성, 수직적인 이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근데 수직적 이동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승진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계급제 같은 경우는 수평적 이동성이, 그 다음에 직위분리제는 오히려 수직적 이동성이 더, 수평적 이동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내용도 계급제 직위분리제에서 연관시켜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분보장이 강한 것은 뭐다? 계급제가 신분보장이 강합니다. 계급제가 신분보장이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환경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는 직위분리제. 왜냐? 직위분리제는 개방형이잖아. 계급제는 폐쇄형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직위분리제의 특징이 돼야지. 자, 8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내용은 몇 번? 3번입니다. 직무고. 네. 자, 9번.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억,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주로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맞죠? 일반 회계 예산의 세입은 주로 조세 수입으로. 그러면 특별 회계 예산은 특정 세입으로 충당하는 거죠. 특정 세입으로. 그래서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 회계와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거. 특별 회계. 여러분들 특별 회계는요. 특정의 사업을 위한 거예요. 특정 사업을 위해서 특별 회계야.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거예요. 각각.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특정 사업은 어떤 것들이냐? 정부기업으로서 운영되는 사업들이에요. 정부기업. 예를 들어서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국관리, 조달 이런 부분은 기업적 성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사업인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행정활동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따로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는. 기금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남북협력기금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발전기금 이런 거 이제 설치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원 같은 거 확보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또 국민주택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바로 기금이다. 여러분들 특별회계와 기금은요 둘 다 법률에 설치됩니다.
특별히 개혁 기금은 전부 다 법률로서 설치된다. 그렇다면 특별히 개혁 기금은 국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다. OX.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도 전부 다 국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2020년도 512조 이렇게 확정이 되잖아요. 전체 이렇게 예산 512조가 확정이 되다. 그 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거 모두 포함해서 512조인 거예요. 오케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 그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함해서 512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전부 다 국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다. 오케이?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국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이 가끔 시험 지문에 인용이 돼요. 왜냐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예산이잖아요.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맞죠? 예산 외로. 1. 일반회계 예산은 현금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반회계 예산이건 특별회계 예산이건 기금이건 전부 다 발생주의.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미음, 특별회계 예산은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는데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법률로 설치된다고 그랬죠? 법률로 설치되는 겁니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리을하고 미음이 틀렸어요. 두 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법률로 설치가 됩니다. 법률로.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부 국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고 각각. 그래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이 예외가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와 기금은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이 예외가 된다. 둘 다. 자, 9번의 정답 몇 번? 리을하고 미음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0번.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거버넌스. 거버넌스를 정치학에서는 협치라고 합니다. 협력을 통한 통치 이렇게 표현하죠. 거버넌스의 초점은 뭐다? 거버넌스의 초점은요, 네트워크예요. 연계망. 그리고 이 네트워크 연계망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이루어져 갑니다. 거버넌스. 그러니까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한 결정은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얘기죠. 거버넌스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오케이? 거버넌스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한다. 자,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는 안 되기요.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일종의 파트너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니은 졸리면 옥상에 한 번씩 갔다 오세요. 아시겠어요? 밑에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 응? 잠이 다 달아날 거야 아마. 저기 11층인가요? 거기 독서실이? 거기 가니까 뭐 청주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커피숍이 되고만. 그래서 보니까 커피 한잔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책 보면서 공부하고 담배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응? 가끔 답답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심호흡 한번 하고.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아무튼 전부 다 빨리빨리 학교에 가십시오. 자, 10번에서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중시한다. 맞는 표현이거든. 성공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돼야 한다는데 사회적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와 네트워크, 그 다음에 호혜성의 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자본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신뢰죠. 거버넌스에 참여한 구성원들은요 일종의 파트너 관계이면서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돼요.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결정된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서로가 서로 불신해버리면 그 결정이 별로 따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됩니다. 디귿, 거버넌스 체제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집단에 의한 룰이 정립돼야 한다. 거버넌스 체제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 주도적 집단에 의한 룰이 정립된다. 그러면 주도 집단에 의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건 아니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여자들의 협상을 통해서 정해진 룰이죠. 참여자들의 협상을 통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 거버넌스 체제가 작동이 된다. 그 말이야. 참여자들의 협상을 통해서 정해진 룰이 바로 그 룰을 바탕으로 해서 거버넌스 체제가 적절히 작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거버넌스는 사회가 안정되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사회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버넌스는요. 신뢰가 높고 시장이 발전한 사회, 신뢰가 높고 시장, 마켓이 발전한 사회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거버넌스 여건에서는. 민,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국정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거버넌스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일종의 파트너 관계에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요. 여기는. 거버넌스는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자, 이 표현이 나오면 좀 약간 애매해요. 거버넌스가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이건 다른 지문을 봐야 돼요. 자, 민주성을 제고시킨다는 말은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효율성에 관한 내용은요. 자, 생각해 보세요.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데 이 결정된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정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지지를 할 거 아니야. 또 협력을 해주겠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효율적이라는 얘기야. 이 결정된 정책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참여한 사람들의, 시민들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니까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효율적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지문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이건 유의해야 돼요. 자, 10번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디귿하고 리을 두 개가 틀렸어요. 자, 11번. 다음 보기의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해서 자, 박스에 보니까 자, 한 학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본인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매우 원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나왔어요. 응?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겠지. 성적이 올라간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하면 성적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성적이 올라가겠지. 성적이 올라간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거야. 수단성에 관한 거죠. 수단성.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느냐. 갈까?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관한 거야. 자, 여기 박스의 지문에서 첫 번째 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야? 기대감이죠. 두 번째,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그 좋은 성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시험에 합격할 거 아니야. 그러면 공무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거, 이게 굉장히 공무원이 되는 데 중요한 수단이죠. 세 번째, 또한 본인이 공무원이라는 직을 매우 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크죠. 의미가 크다.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객관적이 아니라 그쵸, 주관적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개개인마다 이 변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동기부여값도 어때요? 전부 개개인마다 달라요. 모티베이팅의 내용이.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열심히들 할 거란 말이야. 이게 높다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번 문제입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에 관한 거예요. 오케이? 부름의 기대 이론에 관한 겁니다. 이걸 발전시켜서 나오는 것이 포터하고 롤레의 업적 만족 이론이라는 거예요. 부름의 기대 이론을 더 발전시킨 거거든요. 업적 만족 이론. 자, 업적이 있으면 이 업적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겠죠. 보상에는 외재적 보상이 있고 내재적 보상이 있어요. 각각. 외재적 보상은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랄지, 또 내재적 보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만족을 가져오고 이 만족이 바로 동기부여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업적 만족 이론이에요. 이런 과정을 쭉 거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만족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업적 만족 이론. 포터와 롤레의 업적 만족 이론은요, 부름의 기대 이론에다가 플러스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합해놓은 겁니다. 여기 들어갔잖아요, 여기.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 기억나시죠? 부름의 기대 이론하고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합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1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2번. 하향식 접근 방법의 정책 집행 연구가 주장하는 성공적인 집행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향식 접근 방법.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면 결정된 정책이 원래 의도한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목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서는. 그리고 이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적인 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여기는요, 정책 결정자의 리더십이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것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집행에 옮기는 거야. 기계적으로. 여기는 결정하고 집행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형적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12번에서 성공적인 정책 집행의 조건으로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1번. 한 번 정해진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번. 집행 현장 일선 공무원의 적절한 재량과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이건 상향적 집행입니다. 결정된 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여건이 변해버렸다면 집행하는 과정에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그래서 결정권자 리더십보다는 집행관리의 재량권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책을 둘러싸는 환경이 굉장히 변동이 심하단 말이야. 여기는. 변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했으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조건,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하는 것이죠. 적응적 집행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향적 집행은 결정권자 리더십이 포인트고 상향적 집행은 집행관리의 재량권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서 집행 현장 일선 공무원에게 적절한 재량, 자유를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향적 집행. 오케이? 상향적 집행이에요. 3번. 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될 업무의 내용과 지침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4번. 목표와 정책 결정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정책 목표와 결정자의 의도를. 그러면 그 의도에 따라서 또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향적 집행은요, 여기서 결정된 것을 기계적으로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변경되는 것이 없이. 아셨어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바로 이런 특징들인 거죠. 12번은 2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2번이.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하향적 집행, 상향적 집행 이걸 출제했을 때 포인트는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에 맞춰서 여기는 정책 결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권자 리더십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집행 과정이 중점이 되는 거죠. 상향적 집행에서는 결정보다는. 그리고 이 집행 관리의 재량권을 대폭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같이 이 문제에서 이렇게 인용이 돼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된다. 12번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목이 아파요. 더. 자, 12번의 정답이 2번입니다.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이 차이 기억해두라고 그랬어요. 네. 자, 13번 볼까요? 자, 다면 평가의 장점에 대한 설명에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조직 내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면 평가에서는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맞잖아요. 네.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 평가를 하게 되니까.
2번, 부처가 통합된 경우에도 능력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부처 출신자들이 부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여러분들, 담의 평가는 능력에 의한 평가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 사람의 어떤 대인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에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부처가 통합됐단 말이야. 그러면 작은 부처의 직원들은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가 통합된 경우에 소규모 부처 출신자들이 부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3번,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입체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 그 다음에 공정성을 높일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4번,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평가 결과가 완료될 경우에 피평가자의 역량 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 13번에서는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면평가는요, 능력에 의한 평가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인기가 있는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능력보다는 인기가 좋은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니까. 다면평가에 관한 얘기예요. 자, 14번. 예산의 원칙과 예외사항이 옳게 짝져진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명확성의 원칙은 주 예산하고 이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확성, 명료성의 원칙인데요. 이거 예외는 뭘까? 명확성, 명료성의 원칙 예외. 총괄 예산. 총괄 예산은 여러분 예산 총액만 정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각각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 파악이 안 되잖아요. 명확성의 원칙 예외가 총괄 예산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로 본 다음에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2번 통일성의 원칙은 총액 계상 예산하고 그 다음에 수입 대치 경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통목수 특기 이렇게 얘기했지? 통목수 특기. 그리고 통일성의 원칙은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라고 그랬어. 통특특고.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고는 뭐예요, 이게? 국고. 국고라는 말은 국가의 금고죠. 그러니까 이게 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수입은 여기로 들어가고 모든 수입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게 통일성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통일성 원칙입니다. 오케이? 통특특고. 한계성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양적 한정성, 그 다음에 질적 한정성, 시간적 한정성의 원칙 이렇게 나눠졌잖아. 그치? 이용하고 전용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질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이용하고 전용은. 그러면 양적 한정성 원칙 예외는 뭐야? 양적 한정성 원칙 예외는 예비비하고 추가 경정 예산. 암기하세요. 예비비하고 추가 경정 예산. 그 다음에 시간적 한정성 원칙 예외는 뭐야? 2월하고 계속비.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 2월 계속비. 그 한정성의 원칙이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한 6가지 정도 되니까. 자, 4번 완전성의 원칙. 완전 수년기 기억나세요? 완전 수년기. 완전성 원칙 예외야. 그런 내용들이. 근데 또 이렇게도 내가 얘기했어요. 총 현수차. 물론 완전성의 원칙이 총계주의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법에 규정되는 거니까 요 내용으로 연결해서 암기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이건 법에 규정된 거니까. 총현수차 그러면 총계주의는 뭐야? 현물 출자입니다. 이건 수입 대체경비 초과 수입, 그 다음에 전대 차관 이 세 가지 총계주의 원칙의 예입니다. 그럼 내가 자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응? 완전성의 원칙은 총계주의 그런 의미도 되지만
모든 수입을 계상해서 올린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어? 모든 수입을 계산해서 올린다. 계상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완총계 이렇게 연결됩니다. 응? 모든 수입을 계산해서 올린다. 응? 완총계. 자, 14번에서 옳게 짝져진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3번이 여기에 맞게 연결됩니다. 근데요,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나와요. 이건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평이한 형태고, 보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고 니은해서, 기억에서는 예산의 원칙 가운데 특정 세별 특정 세출로 연결하지 마라. 뭐야? 통일성의 원칙이 가는 거죠. 응? 그러니까 니은은 모든 수입을 계산해서 올리는 이 표현이 나온다면 여기는 완전성의 원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예외로 옳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놓고. 어? 자, 14번은 3번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15번 문제부터 볼 테니까요.